네, 오늘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이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열고 그리고 세상을 잇는 스마트시티. 이제 스마트시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뜻깊은 논의의 장에 저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행사 저희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저희가 관중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어렵게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온라인으로 많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는요, 국내외 도시들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추진 정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도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스마트시티의 현재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도시 회복을 위한 스마트시티의 향후 계획과 미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회사를 먼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준비해 주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최임락 국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임락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최임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장덕천 부천시장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영성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그리고 유은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해외 스마트시티 현황을 알려주실 프랭크 위어윈드 네덜란드 알메르시 시장님과 미국 LA 라이츠 미겔 상하랑 청장님, 온라인으로 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참석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가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스마트시티에 거는 기대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종과 부산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백지부지의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45개 도시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도전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도전으로 탄생한 스마트시티 기술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빅데이터 기술과 CCTV는 역학조사 시스템에 활용되어 확진자의 동선 분석을 통해 감염의 원인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술 GIS를 활용을 해서 코로나 종합 상황 지도를 만들고 마스크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로 가는 머나먼 여정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동행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국내외 시장님들과 스마트 특위 교수님들께서 코로나 시대 스마트 시티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벌써 5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서 마련한 특별 행사인 시티 컨퍼런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임락 국장님께서 여러분들께 뜻깊은 개회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팬데믹 시대 이 스마트 시티가 갖는 그 의미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로 가는 여정 우리가 함께 간다면 더욱더 의미가 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퍼런스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외 연사자분들의 발표를 만나볼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발표는요.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그리고 미래의 사업의 긴급성이라는 주제로 미겔 상하랑 로스앤젤레스시 공공사업국 최고 책임자님께서 발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여러분들 도시의 목표가 많이 바뀌었나요? 이 질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겔 상하랑이라고 합니다. LA에서 공공사업국 최고 책임자이자 가로조명 국장입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세트 시장의 예산 혁신 담당 부시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LA는 수용과 또 적응의 도시로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로서 교통신호 동기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84년 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런 교통체증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보다 나은 도로 경험을 올림픽 동안에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 체계를 중앙에서 제어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동시간 10%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LA는 가로조명 LED 기술을 일찍이 접목한 얼리 어댑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대부분을 LED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마트 여정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20%의 스마트 노드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니터링과 역학 제어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수십만 미터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연간 1,500만 부를 절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더해서 우리는 수자원 전력국과 함께 미국에서 지방 정부 중에서 전기 충전소를 가장 많이 보급하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가 일정 대비 2년 앞당겨서 10,000대의 충전소를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달성하였습니다. 저의 자매 부서나 유관국이나 부서들 그리고 저희 민간 파트너들이 이렇게 세계 자동차 수도에서 미래 충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학술기관과 여러 다른 기타 조직들과 함께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협업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지원군과 함께 저희 현지 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LA와 함께 협업을 하여서 저희는 지상에 있는 지상 센서 정보와 위성 사진 그리고 각종 센서 정보를 잘 합쳐서 머신러닝으로 돌린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LA 유역에서의 대기질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예측이라는 이니셔티브 이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정보를 의사결정자들과 정책 기반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지 사용, 즉 녹지 관리라든지 규제와 여러 저감 노력에 관련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남부 LA에 있는 기존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왓츠 에리어에 있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LA 극빈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열의 방면의 쾌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전에 쓰지 못한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또 여러 다른 다양한 집단의 시민들과 함께 도시와 협업해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드렸던 질문은 팬데믹을 연두해 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몸담게 되는 환경이 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강제로 전환시켜줬다기보다는 시급성 그리고 사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도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건력 또 미래 직업이라는 이런 과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LA에서는 LA 그린 뉴 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폐기물 제로, 탄소 제로 전력망 그리고 제로 배출 수송 체계 그리고 탄소 제로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스마트시티 목표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팬데믹이 닥쳤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방법들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존을 했을 경우는 성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발세트 시장이 행정명령 29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접점 및 사람 중심의 이니셔티브였는데 이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모든 부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우선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합, 보안, 전자 지불 포털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신청, 공공창구, 허가, 도서관 서비스, 신청서 제출, 등록, 가입 등 이 모든 서비스를 다 온라인화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신규 서비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퍼스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했었고 새로운 보편적 액세스 포털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을 하여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시장의 리더십이 있었고 또한 기간 인프라와 역량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각종 다른 기술들과 부서들의 상호 운용성을 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주소가 달랐던 것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니셔티브의 다음 새로운 버전을 론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젤리노 어카운트와 안젤리노 커넥트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아이디로서 지불 카드와 은행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싱글 사인온 SSO로 주민들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활용을 하여서 팬데믹 동안 팬데믹 초기에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3,600만 달러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원조를 제공하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와 연결시켜주고 기업과 도시와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환경으로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통 그 니드와 임팩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편부모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신청을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를 하거나 전기나 수도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각기 모든 다른 창구를 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쿠터, 자전거와 같은 공유 모빌리티 장치와 웨이즈, 우버, 리프트와 같은 서비스 앱이 교통 패턴을 많이 바꾸게 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목도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 배송 서비스가 더더욱 필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도로와 인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방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가 전환되고 있는데 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저 연석은 페인트 칠을 해놓고 있고 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가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또 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겠고 교통경찰관이 배치가 되어서 통행권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안내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직접 수동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규제와 인프라를 적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통부와 함께 코드 더 커브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지털 맵을 구축을 하고 이 공공통행권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양한 규정과 규제를 지금 현재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통 패턴을 분석을 하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규제와 규정에 대한 정보와 또한 교통 패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어떻게 지금 제한된 공간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최선의 조정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범 단계이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들과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로스앤젤레스이죠. LA는 교통체증으로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액세스, 이런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8년에 미국의 최초의 5G 도시로서 탈바꿈될 수가 있었고 또 도심이기 때문에 케이블과 광섬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주민 중 10명 중 1명은 인터넷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격차인데 특히나 부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도 그렇습니다. 팔리세이와 같은 부촌 같은 경우에는 LA 시민 중 2%만이 지금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LA 남부 같은 경우에는 19%, 즉 5 중 하나는 인터넷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나 고령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LA 시민들 중에서 인터넷 가입이 안 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태되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18,000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노숙가정과 또 공공주택 내지는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젤리노 커넥티비티 트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소수민족 사회 출신의 아이들인데 사실 이런 아이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서 결석률이나 자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통사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Everyone On이라는 그런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신흥기술 펀드와 함께 Get Connected Los Angeles LA City.org를 통하여서 저비용의 이런 인터넷 가입 옵션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엔젤리노 콜이라는 프로그램에 $600만 투자를 했는데요. 한 달에 1,000불의 이런 파트타임의 그런 비용을 18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여서 다양한 직업들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나 교육과 그런 보육 분야에서의 이런 프로그램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스템과 스팀 분야에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LA에서는 이런 고령국에서 고령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였는데 디지털 격차를 퇴치하고 이런 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론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범 운영 그 프로그램인데 캘리포니아주 보조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범 운영하게 된 프로그램으로서 752개의 아이패드를 시 전역의 고령인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배포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시니어라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제휴를 해서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고령인들에게 아이패드 사용 방법들을 또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들 변경되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 그리고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이 높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복세에 있어서는 디지털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하고 또 여러 정보를 참고를 하여서 이런 경제적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비스 그리고 우리의 도시에서의 일관성, 형평성 그리고 우리의 형평성을 향한 추진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달성을 해야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회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발표 영상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미겔 상하랑 우리 로스앤젤레스시 공공사업국 최고 책임자님의 발표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알메르시 개방형 스마트시티 혁신 전략을 주제로 프랑크 위어윈드 네덜란드 알메르시 시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또 영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own cities.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암스테르담의 알미어 신도시로 45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바다에서 간척된 땅에 세워진 도시로 오늘날 21만 5천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은 없으나 강인하고 개척 정신이 강한 젊은 도시입니다. 리빙랩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우리 리빙랩 접근 방식은 도시 내 다양한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 홀터스의 스마트 열 그리드가 좋은 예입니다. 알미어는 인구 250만 명, 3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암스테르담 대도시 지역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암스테르담 대도시 지역은 유럽 내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는 지역으로서 높은 삶의 질과 많은 재능, 지식, 혁신 및 비즈니스가 집중되어 있는 글로벌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가 알미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광범위하며 부정적, 긍정적 영향 모두를 받았습니다.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공기질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스포츠 시설의 공기질이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교통에 의한 배출량이 늘고 열주머니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웰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의 대기질 관련 연간 제어 사이클을 도시물을 도입하고 또 도시 물류를 녹색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에너지 중립 건물 관련 지침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영향도 상당했습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생활 속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또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소수계층과 알미어의 사회경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에 더 노출이 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으로 기존 조건으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겪곤 합니다. 우리는 시 소유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이들의 퇴거를 예방하였고 필요한 경우 모기지 지급 조건을 더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혁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는데요. 음식 공유 및 식료품 배달 등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백신 접종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의 해소가 도시의 대처 능력 및 대응 능력 향상에 핵심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또한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 주도 이니셔티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복 탄력성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을 원격으로 하고 서비스도 원격으로 제공되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크라우드 트래픽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더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정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파악하여 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도 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단기적인 영역별 계획들로 인하여 제한되었습니다.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통합된 도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 리더십과 커뮤니티 참여가 사회 변화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설계된 모든 정책에서 시민 주도적 접근 방식이 항상 그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는 도시의 교통 및 도시 디자인에도 두드러진 영향을 입혔습니다.
자동차를 적게 사용하고 오히려 자전거 및 도보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의 사용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선호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재와 미래의 알미어시에서의 교통과 운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도보 및 자전거를 통한 이동은 능동 교통수단의 활용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야외 운동과 레크레이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늘면서 녹지 공간과 열린 공간 확보에 더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팬데믹은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멘텀을 활용하고 그 근간이 되는 변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포용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성, 순환성, 기후 적응 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솔루션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 조치를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및 데이터 기반 물류는 기존의 식품 및 소매 공급망을 활용했는데요. 오히려 이 같은 공급망을 더 주류화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하여 적응형 대응 조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알미어는 도시 관측소를 카메라 감시에 활용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도시 관측 기능을 확장하여 차량 교통, 보행자 이동 및 대기질을 포함한 다양한 매트릭스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라이브 데이터 피드는 이 시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 및 증거 기반 적응형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관리는 공기질과 연계되어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 모니터링 됩니다. 임계값을 초과하면 트래픽 흐름이 조정되거나 경로가 변경되어 배출량을 줄입니다. 근미래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자동차가 대기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친환경 대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한 삶을 누리고 일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시청에서 당국자들에 의해서만 구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파트너, 더 넓은 의미에서 주민과 기업가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또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또 유연성이 필요하고 탐색된 모든 옵션이 꼭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또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앞장서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계속 질문을 하고 촉진하고 지원 및 연구를 도우며 우리 시의 혁신적인 세력을 동원하는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들 또 지식기관들과 민간 부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협력은 네덜란드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국경 너머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네덜란드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술기관 및 시민의 4개의 세력이 함께 협업하여 이루어내는 공동의 성과로서 탄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부터 배운 중요한 교훈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데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로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함께 일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결코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도시들을 연결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암스테르담 수도권 지역의 노력과 성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활용하시고 또 저희 온라인 플랫폼인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저희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 도시의 디지털화된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2022년 세계 원예 엑스포에 초대합니다. 플로리아드 월드 엑스포 2022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개념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서 진행됩니다. 알미어의 홀터스의 도시 개발은 지속 가능성, 순환성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선보입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배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랑크 위어운드 네덜란드 알메르 시장님께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티. 부천의 내일을 주제로 장덕천 부천시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덕천 부천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2021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행사에서 부천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소개하고 국내외 도시와 스마트시티에 대해 토론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니셜로 DNA를 땄는데요. DNA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도시 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의 데이터, 부천의 네트워크, 부천의 AI,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국내외 ITS, BIS 공유 사업, 그리고 부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넘겼는데 먼저 부천의 데이터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데이터의 비전은 데이터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든 게 모여 있다는 말씀인데요. 공공만이 취득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그리고 민간, 특히 기업들이 대량으로 확보하는 민간 데이터, 그리고 시민들이 데이터 주권을 회복을 통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 데이터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루고 또 데이터 레이크, 또 데이터 센터에 모여서 담겨질 것입니다. 부천시는 AI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 R&D 종합센터와 대장동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책 수립, 일자리 창출, 기술 기업들의 유입, 도시 서비스 고도화 등 다방면의 가치를 창출할 근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천 시민의 데이터 주권 회복입니다. 시민은 데이터 생산 주체이자 제공 주체지만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공하는 통신, 의료, 금융 등의 마이 데이터는 부천 데이터 레이크에 모여 공공, 민간 데이터와 융합되어 데이터 마켓을 통해 판매되고 보상 체계를 통해 시민의 데이터 주권 회복과 동시에 부천을 데이터 중심 도시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부천시에는 데이터 오케스트라 전략 수립과 서비스 개발 사업을 부천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데이터와 챌린지 사업 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사업을 구상하고 서비스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 개인의 비서처럼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시민 비서 서비스를 시민의 일상을 잘 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인 부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도시 전역에 유연한 서비스 확장 및 기술 도입을 위해 5G 표준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미래적인 네트워크 환경으로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유기적인 운영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가상화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시는 DNA 기반으로 성장하는 미래 교통 혁신 도시 부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신호 제어 시스템, 긴급 차량 출동 지원, 인공지능 기반 무단 횡단자 알림 서비스, 스마트 주차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돌발 상황 관리 및 교통 예측 등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을 위한 데이터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 많은 도시에 내년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강점은 국내 최고 밀도와 양질의 CCTV 영상 데이터입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 자원을 바탕으로 영상 중심의 AI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성 파악을 통한 상권 분석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방역 체계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점은 영상 문화 콘텐츠입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의 중심축이 자본, 기술, 노동력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곧 미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부천시는 이미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강점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동 영상 단지에는 다양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 등을 창출하게 됩니다. 영상 문화 콘텐츠는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주고 콘텐츠를 데이터화해 AI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2020년부터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과 역학 분야의 알고리즘 개발, 서비스 모델 등을 구축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초로 개발한 자가 데이터셋 구축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을 매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천시가 AI 도시로 성장하는 근간입니다. 부천시의 강점인 교통, 방범의 양질의 CCTV 영상,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상동 영상단지에서 창출될 다양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시장을 개척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상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는 필수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는 우리 시가 데이터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고도화 계획입니다. 1단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종합운동장 AIDC 데이터 센터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도시 단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및 가동과 도시 통합 관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3단계는 대장 신도시에 대장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기반 조성 및 단계별 가동을 통해 글로벌한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부천시의 발전된 버스 정보 시스템과 지능형 교통 체계는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 국내외 도시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국내의 서산, 남원, 보은 등 중소도시와 해외의 몽골의 수출 모델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이루어가는 부천의 스마트한 스페셜 서비스입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주차 공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의 공유, 공유차, 통합 마일리지 부여 등 교통뿐만 아니라 실종자 찾기, 무단 횡단 알림, 깨끗한 마을 만들기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합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체감하고 성장하는 도시 부천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 기본권 보장입니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규제 특례에 따라 시 면적의 26.48%인 공공생활권을 대상으로 단계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본권 보장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에 AI 기술을 융합해 각종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방역 체계를 탄탄히 해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확진자 역학조사에 있어서 이제 동선과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고 차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감염병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느 나라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뭐 K방역이라고 대한민국이 아마 상당히 발전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학조사에 사용되는 것이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확진자 진술,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정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CTV 분석인데요. 특히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건강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부천시가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은 CCTV 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렇게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영상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실은 확진자의 하루 관련된 동영상 다 보려면 그 사람이 갔던 몇 시간짜리를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거를 AI를 통해서 하면 아마 한 50배 정도 빨리 뭐 확진자를 접촉자를 찾아내고 또 그 당시의 상황도 마스크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아마 감염병 차단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권 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종자 및 범죄 용의자 등의 이동 동선 확인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해집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에 이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찰, 소방, 시 재난상황실, 법무부 등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경찰과 연계한 인공지능 치안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도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패스 앱에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따뜻한 스마트시티 부천을 위해서 스마트 나누림 센터를 허브로 해서 도시 내 거점형 나누림 센터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LAC 관계자분도 말씀이 계셨는데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1명이 인터넷
개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작고 또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고령층 중심의 분들은 스마트폰 이용 뭐 특히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분들 디지털 격차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기능을 이 나누림 센터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가 내년까지 13곳으로 더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빠르고 유연하게 도입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부천시의 스마트시티 가치를 잘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천시의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계획과 그리고 현재 모습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덕천 부천시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요. 바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시 4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정확히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부터 저희 다시 패널 토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 저희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패널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저희가 준수하기 위해서 소개받으신 분들은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목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패널 토론은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 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갑성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패널리스트,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표를 해주셨던 장덕천 부천시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다음은 이상훈 고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은정 연세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도 이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인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 시티적 요소를 활용해서 해결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이미 그 시간 동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바로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삶과 같이 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택근무 등 이러한 비대면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 3가지만 좀 뽑아주세요. 저는 일단 대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서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쇼핑 관련해서 집에서도 마음껏 시키고 그리고 배달 맛있는 음식을
맘 편히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정보 보호를 치중을 한다고 하면은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개인정보 보호를 풀어준다고 하면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네이버 로그인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로그인이 됐다는 메일이 오고 그래서 당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관련해서 보안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참여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세대학교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리빙랩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엔 시티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발전된 기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보 격차가 가장 우려됩니다. 고령자들이나 스마트 관련 기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도 많은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 나오는 정도로 지금 이 전환에 대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토론,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시티의 역할 및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은요, 우리 좌장이신 김갑성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갑성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서 영광스럽고요. 제5회 우리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역시 도시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하고, 아까 우리 학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같은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네덜란드의 알메르시, 그리고 한국의 부천시에 대해서 각각 사례들을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패널들은 어떤 생각을 보셨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정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이영선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세 도시를 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할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하게 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는 아까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하고 크게 틀리진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아까 LA의 전 부시장님이었던 미구엘 쌍갈랑 전 부시장님, 그분 말씀하신 건데 뭐였냐면, 결국 아까 학생들이 기술 위주로 되는 게 스마트 시티에서 문제다 얘기 나왔고, 이게 사람을 위한 기술인데 왜 시티가 기술 위주로 가느냐, 사람 오리엔티드 되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하다는 거는 어떤 포용적인 게 있는 거고, 더 마이너리티나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모든 기후나 뭐 사회 세계 변화를 다 포함해서 가는 그런 건데, 그런 포용적 사회로 가는 게 시티에 어떻게 수렴되는 것이냐, 결국은 이 시티에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하고 정확히 일치해서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뭐냐면 저희 스마트 시티가 피터 드러커가 말한 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문제 해결하고 기회 포착. 문제 해결은 유지 전략, 들어오는 현안에 대해서 계속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 포착을 놓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서비스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위 서비스들에 굉장히 집중해 가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더 넘어서서 스마트 시티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 포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이 코비드 19 때문에 더 엑셀러레이트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까 그 시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시티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원 교수님. 예, 저는 그 세계 도시에 대한 이게 비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은 그 알마레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그 제가 직접 봤던 도시인데요. 바르셀로나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개최되는 그 엑스포 참관을 하면서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 담당 국장이 프레젠테이션도 해주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포블노의 지구를 참관을 했어요. 같이 그 유명한 그 스마트시티 그 실증 지구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가로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가로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우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들?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문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들어갈까,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한 이후에는 액션 플랜을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 갖고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계속 평가를 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각 계기에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적정한 그 시점에 민간 기업이 들어오고, 그 전부터 거버넌스를 통해갖고 뭐 시민단체, 그 다음에 행정당국, 그리고 시민들 모여서 문제 발굴하고 솔루션 어떤 게 좋을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 계속 들어오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시범적으로 거기 깔았어요. 근데 워낙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시 전체에 깐답니다. 그게 2018년 일이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과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잘 나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 그 부천시에서 그 하시는 사업 중에 뭐 부천 워낙 유명하니까 부천이라는 도시는 그 데이터 주권을 회복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고,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이후에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추진 중인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못 들어보셨어요? 그다음 인앱 결제, 그건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법원 그 인앱 결제와 관련된 그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결국 그 앱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콘텐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어플들 이제 그 깔고 여기 이걸 다운받게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30%를 갖다가 띄어가는 겁니다. 자기네 결제 시스템 통해 갖고.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어디냐면요,
유럽이에요. 애플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그 음원 어플 아시죠 혹시? 우리나라에도 많이 씁니다. 스포티파이가 앱스토어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스포티파이 갖다가 이제 그 다운받은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떼가요. 그래서 이거를 EU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냐면 디지털 시장법인데 뭐냐면은 디지털 시장법에서 10개 플랫폼 사업자들 그거를 이제 그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 아주 그 거대한 기업들이에요. 그 10개 그 게이트키퍼 중에 그 유명한 가파가 들어갑니다. 가파 어딘지 아시죠?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또 6개가 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650억 유로 시장 가치 65억 이상의 그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걸 하냐? 그 자사를 우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게 이제 드래프트가 쭉 그 열람이 됐고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그 법제화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 가능하게 해준 게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인앱 결제를 갖다가 우리는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다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년 내로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 그 데이터는 사실 모든 시민들이 뭐 민간 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 특정 플랫폼 기업들 뭐 사실 뭐 기존에 뭐 노동의 바탕을 둔 그런 그런 업체들이 아니에요. 한번 플랫폼 깔아놓으면 그냥 돈 계속 들어오는 이렇게 돼서 이 데이터를 독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인앱 결제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은 그런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많이 한번 이렇게 갈 거니까요. 네, 저 이영선 교수님. 이게 지금 퍼스트 라운드인 거죠? 예. 네. 아까 좀 영상을 보고 또 발표를 듣고 나서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저 인사 말씀 나누면서 김갑성 교수님과도 오랜만에 뵀습니다만 잠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 국가들과 더 비교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발표 가운데서 부천시 사례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90년대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좀 부족해서 외국으로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고 제가 교수가 된 직후에도 우리가 무슨 뭐 연구를 하게 되면 해외 사례를 진짜 배운다는 취지에서 하는 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연구에서도 배운다기보다는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해외 사례를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것 때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배운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비교적 종합적으로는 점수가 좋지만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은 없는가라는 시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특히 이 미국 쪽에 가게 되면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일상적인 문제를 볼 때 중요한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초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그 철학이 있고 이게 왜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나라 지금 할 때 중요한가 하면 부천시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으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데이터가 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베리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다양해야 되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고 하면은 그 앞 단계에서 데이터의 심도와 베리언스가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의 심도와
풍부함은 좀 베리언스는 떨어지는 상태에서 분야별 다양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GCTC 했을 때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 오하이오 콜럼버스 시에서 제시했던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관통하는 철학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미국처럼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콜럼버스 시에서는 어린애를 낳을 때 산모가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타격을 보는 경우가 미국의 다른 도시보다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걸리적거리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타격을 많이 보는 산모가 주로 저소득층에 많이 있었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율도 좀 낮았고 자동차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어떻게 불러내는지도 모르겠고 우버 같은 거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체 활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 서비스라든가 또 구급차를 갖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음성 배치의 어떤 이 모빌리티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쭉 짜가지고 데이터를 뭘 취득할 것이며 어디까지 취득할 것이며 그다음에 기술을 적용했을 때 산모의 최종적으로 그 이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쭉 연결되면서 나타난 게 GCTC에서의 우승한 비결이었거든요. 그와 같은 철학이 아까 LA에서도 약간 보였어요. LA에서도 약간 불어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스템적 측면은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LA 이 콜럼버스시처럼 출산율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낮추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심도와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대단히 표면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많이 구한단 말이죠. 이걸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해결되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을 하지? 그게 왜 필요하지? 이거에 대해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각 도시들마다 그런 심도를 높여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베리언스와 규모의 경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아마 그게 아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가 이제 아마 정부가 바뀐다고 하면 좀 이따 또 세컨드 라운드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주력해야 되는 새로운 어떤 팔러시의 지평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퍼스트 라운드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새 도시가 보면은 외국은 이렇게 조금 이제 한두 개의 서비스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제 대개는 이제 목표나 지향점을 좀 많이 말씀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은 보면 종합 선물 센터가 세트 같은 그래서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다 있어야만 완전한 그 스마트시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까 프로세스에서 우리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시에서 뭐가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유비쿼터 시티라는 것으로 한 10여 년 동안 하긴 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시티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고 특별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각된 도시들을 보면 가장 큰 좋은 사례가 이제 부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들은 그래도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사실 부천시가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시장님이 보실 때 어떤 점이 부천시가 지금까지 왔을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그 시민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거기에 있는 민간 기업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갑성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 시장도 중요하고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 부천시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어려움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도 설득해야 되고 시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 과정에 또 먼저 시작된 곳 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도 시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 꿈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정치학 쪽에서는 디지털 크러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부천에서 그걸 가장 먼저 이뤄보자.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아까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 뭐 포용적 사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뭐 보안도 물론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말하고 설계 단계에서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 실증 과정에서도 리빙랩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들이 줄어가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좀 조금만 보태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매우 긍정론자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정책을 이렇게 핵심 정책으로 삼고 좀 다른 것보다 열심히 예산도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곳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 이면에는 저희가 이걸 사업화해서 뭐 진출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좀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되게 저를 즐겁게 하는데 아이디어만 가져오시면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서 활용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불안감의 해소 그다음에 이런 또 참여의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력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생각, 포용성 이런 것들이 그 예산이나 기술만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추구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들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뭐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특위 활동을 하고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 발표도 하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이제 몇 개가 비대면 의료라든가 비대면 교육 뭐 이런 것 강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실행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유은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과 후를 나눠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도시적으로 추구했던 바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살려서 극대화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이영선 교수님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예, 오늘 어차피 이제 부천시 세계 발표 가운데 가장 좋았던 부천시 사례를 놓고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도시들마다 갖고 있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언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또 우리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도시 문제 해결과 연결시켜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 분담에 대해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연관지어서 말한다고 하면 지자체 레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데이터의 보관과 관리 이 부분은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라서 정말 이 힘을 발휘해서 그것이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심도와 베리언스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결국 규모의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다 있는 것들을 좀
개별 도시별로 플랫폼이 있고 일부 약간 통합 플랫폼이 있지만은 결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그 거대한 클라우드 만들어서 다시 번더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내셔널 클라우드 하나 있고 그 내셔널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데이터는 다 과제가 되고 그것들이 다 거기서 공개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다 공개가 되고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시켜나가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AI 대회를 보면서 몇 가지 굉장히 인상 깊게 있었는데 도저라고 하는 그 컴퓨터 안에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자율주행차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미 주행거리가 10조 마일을 넘어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개념에 접목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뭔가 예측도 하고 오차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 자체는 사실은 개별 지자체장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거대한 클라우드와 나름대로 거기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융합 원라인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장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피츠버그를 갔을 때 피츠버그 그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버에서 상용화된 로봇 택시가 이 피츠버그시에서 200대가 다니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이 왜 미국에서 최초로 했을 때 피츠버그라는 도시를 선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데이터의 심도와 베리언스가 크다는 건데 이게 뭘 뜻하냐면 굉장히 이 길 자체가 이렇게 굴곡된 데가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역별로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전문하는 사람들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데이터와 심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까 부처에서 중간에 약간 밀도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 안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갖다가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도시별로는 좀 특수한 문제로 심도를 깊여 나가는 그것들 국가적인 데이터 어떤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가면서 그것이 또 계속 AI의 어떤 그 학습과 더불어서 이 관련되는 기업들의 그 뭡니까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됐을 때 실제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 체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금 정부의 전체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상원 교수님. 네.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언택트라고 우리는 부르죠.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이제 확산이 돼 버렸어요. 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고 회의도 비대면으로 하고 지금 우리도 사실 비대면 대면 이렇게 이제 혼합해 갖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비대면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돌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대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도 4인 이상 근데 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 지났으면 뭐 합해갖고 6명까지 돼 오케이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스마트시티는 사실 디지털 공간에 대해 굉장히 포커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거죠. 아니 우리 쉽게 막말로 디지털 공간에 갇혀 있으면은 그 희귀고머리 같은 은둔형 외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그 편협한 개인주의라든지 뭐 인간관계도 이제 끊어지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생 많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가서 만나야죠 사람들요. 그러니까 도시의 물리적 그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접점이 많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시티 다 전문가시니까 그 이해하실 거예요. 스마트시티의 밸류 체인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죠? 디바이스 프로바이더 있죠. 네트워크 사업자 있죠. 플랫폼 사업자 있죠. 그다음에 뭐 엔드 유저 있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모빌리티, 무슨 에너지, 인바이런먼트,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저 건축물 있죠. 그다음에 생활 편의 있고 각 분야별로 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업체들이 솔루션을 갖다 내걸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밸류체인인데,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밸류체인인데, 제가 생각하는 밸류체인은 여기에다가 예컨대 엔드 유저 밑에 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깔아주는 그런 업체들, 업종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컨스트럭션,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이 500개 이상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건설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금융회사도 있고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도시법을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법에 따른 스마트 도시의 정의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물리적 도시 공간, 그다음에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건설 기술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물리적 도시 공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드는 거 보면은 IT 위주로 너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뭐 효과적으로 뭔가 바람직하게 움직이려면은 물리적인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시티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 스마트 도시형 도시 재생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7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국토부에서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했죠. 도시 문제 해결, 도시 재생은 도시 활성화. 근데 지금 우리 유은주 교수님은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스마트 시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향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 이런 거. 뭐 지향점이야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그 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국가 어떤 정책 아젠다 차원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줄 다시 그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정 교수님. 네. 저는 아마 그 앞에 두 교수님 말씀의 맥락하고 비슷한데, 언택 사회는 일자리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로버트 라이시 있잖아요. 클린턴 시절에 아마 노동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분 교수님, 그 로버트 라이시가 말을 하기를 신문에서 본 게 생각나는데, 언택이 들어오면서 사회 계층이 4가지로 나눠져 버렸다. 그래서 그 4계층 중에서 네 번째 계층은 소멸하고 있고, 우리 포용 사회랑 거의 안 맞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계층은 서바이브였는데, 그 첫 번째 계층은 뭐냐면은 줌이나 온라인 컨퍼런스로 일을 해도 내 일이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계층 서바이브. 두 번째 계층은 뭐냐면은 필수 노동자들, 물류센터, 간호사, 뭐 이런 오퍼레이션에 실제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는 서바이브.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락한다고, 그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런 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회 이 세계가 전체적인 흐름이 포용적 사회로 가는 건 맞고, 그거를 코비드-19이 엄청나게 엑셀러레이션 시켰는데, 그거 안에서 국가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면서 아까 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스마트 시티라는 이 기제가 산업과 일자리에 분명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요즘에 조금 그런 방면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그 기회 포착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결국 있는 자산과 역량과 우리가 쌓은 거 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의 첫 번째로 시티들에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데이터 클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IDC, 데이터 클러스터 들어오면은 5G, 빅데이터, AI, 그다음 부동산, 물류, 건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은 그 포텐셜을 빨아들여서, 물론 큰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함으로써 이후 스텝을 준비하는 게 되거든요. 아까 이영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그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개 기업이나 일개 조직이 하기보다는 큰 차원으로 한 번에 밀어붙여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혁신성장동력 R&D에서 데이터 허브 만들었고 그 데이터 허브라는 통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제가 데이터 거래소 설계하는 연구도 19년도 했지만 과기부랑 그걸로 데이터를 팔아먹든 아니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든 아니면 그걸로 어떤 뭐 기업들을 유치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연결시키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2023년도에 데이터 허브 완성되면 나올 거고 또 그런 거에 덧붙여서 지금 대구 시흥 뭐 기타 용인 기타 등등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산업과 시티를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이니셜 스텝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내용을 들여다보다 보니 거기도 자문도 하고 해서요 보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아까 김갑성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클러스터 다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기업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럼 뭘 갖다 꽂고 그게 우리 지역의 유니크한 오리지널러티하고 뭐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는 게 이게 점점점 파이를 키우는 거냐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전략적으로 어프로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짰으면 그걸 롤링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고난이도의 능력 어떤 세부 네이버 MVP 이런 애들한테만 기대서는 종속적인 능력 지자체가 그것들을 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할 수 있게끔 인력들도 하고 또 지자체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기업들도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스마트 시티 넥스트 버전인 디지털 트윈이 말이 VR, AR, 뭐 3D지 결국은 뒤에서 다 데이터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돌려면 결국 데이터가 통에 모여야 되고 표준화해야 되고 메타데이터 돼야 되고 전부 다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반을 축적하는 질이 멸렬한 작업을 앞으로 수년간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레퍼런스 모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 시흥, 대구부터 해서 많이 나와서 인천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한테 좀 확산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나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력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말로만 하는 거버넌스 말고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희가 엔드 유저 단에서 서비스 위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이렇게 어떤 최종 소비 단계에서 서비스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기술하고 아이디어가 다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한 통으로 인티그레이션하면서 갈 수 있는 데이터 허브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기제로 지금 데이터 클러스터라든가 시선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정책에도 잘 반영하고 또 지자체에서 전략을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 모델들이 나오면은 저는 그 넥스트 그 스마트 시티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게 저도 여러 이제 정책에 관여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제안도 하고 하다 보면 시대별로 이렇게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그 국정 과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게 정부가 바뀌면은 이건 옛날 거니까 싹 다 바꾸고 그래서 예산 투입된 게 다 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로컬 가버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발표하신 분들 보면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다 한 사례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지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많이 규제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거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규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엑스포에 전시해 놓은 것 중에 주차 로봇이 있는데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아마 저 주차 로봇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부닥친 벽 중에 하나가 보험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동차 보험 우리나라 보험이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짜 몇 달 동안 이것저것 설득하고 그런 것처럼 좀 기술을 못 따라가는 제도들 좀 그런 쪽에는 특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인정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아까 그 우리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나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논의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빨리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한 그 감염병 추적 그 인공지능 추적 기술 그거 하는데도 물론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게 중국식의 그 CCTV 활용이다 이래서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 암호화하고 개인 식별 정보는 전혀 담기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데 정부의 위원회 거쳐서 그것도 한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 6개월 가량 걸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런 게 빨라지면 그만큼 이런 그 정책 개발도 빨라지고 좀 스마트 시티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가이드라인 만드는 거, 그다음 규제 빨리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규제를 풀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법률을 바꿔도 선언적으로만 바뀌고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과는 또 다른 것들이 많아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과제를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지금 정부 쪽에서는 안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쭤볼 게 많았는데 좀 아쉽긴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또 그 지자체에 어떤 더 특별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종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금 이렇게 기대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모델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아까 우리 이영선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 포함해서 오늘은 이제 국제적인 컨퍼런스니까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게 어떤 점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잘했고 어떤 건 조금 더 개선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보면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해 전에 그 베트남의 베카맥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산 규모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의 산업단지 개발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반도체라든가 전기자동차 이런 거는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이미 경제 성장한 지 198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미 1985년에 반도체 자립했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도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마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예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이 중앙정부가 좀 더 지방정부랑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정부한테 좀 더 좋은 가이던스를 주신다고 하면 지방정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지 않겠는가 싶은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전기를 몇 프로 줄였다 또는 비용을 얼마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제가 우물아용으로 제가 환경부에서도 스마트 그린 도시 도와준 게 있었는데 내내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저도 다른 데서 한참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설물들의 전기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어드밴스 미터링 쭉 하게 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잘 모아서 어떻게 관리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는 쪽에 쓸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식물들마다 먹는 물의 양과 이 비료의 양을 다 조절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지자체한테 널리 홍보를 하고 좀 가이드를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훨씬 더 동참하기가 좋을 것 같고, 리빙랩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려면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렇게 시민들이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완전히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혜택이 되는 것들을 집어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와 심도와 베리언스를 높여서 그것들이 국가의 데이터 어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호응과 더불어서 많은 참여와 더불어서 또 실제로 세금도 절약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도 가는 거라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이던스를 잘 해주시면 훨씬 더 성과가 좋고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 교수님은 이게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스마트시티를 이렇게 국정 아젠다로 삼은 것도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그 기술들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에 이제 그 물음이 있었고, 거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거를 어플라이하면 굉장히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로 이게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가 안 되고 있을까라는 거 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제가 사실 그 궁금해서 제가 여기 저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그 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나가는 거야? 막 보다 보니까 토머스 프레이 같은 사람이 지금 초등학생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직업 세계에 들어갈 때쯤이 되면 65%가 일자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현존하는 게.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배운 지식은 이번 학기에 쓸모가 없어. 마이크로 러닝을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동안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내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금형 뜨던 사람이 갑자기 알고리즘 코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저는 가장, 물론 새로운 직업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자기의 그 갈 길을 계속 가면서 이제 그러나 5년, 10년, 15년 일자리를 영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타가지고 어떻게 내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약간의 가이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다 딱 찾아보니까 WEF나 여러 군데서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1년 전쯤에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부처들에서 이제 그런 계획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약간 그런 방면에서의 가능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했지만 아까 그 기회 포착의 의미에서 이제 넘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포용적 사회를 얘기하니까 포용적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평등이 뭐냐? 복지니까. 복지가 뭐냐? 일자리니까. 그럼 그게 되려면 우리가 그러면 신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직업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시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 고찰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횡단보도 뭐 통합 플랫폼 이런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창의와 혁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혁신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들어와서 효율을 높이고 통합 플랫폼을 깔고 챌린지 사업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인증을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도시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킨 거, 혁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혁신의 영역에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된다. 그건 뭐냐? 창의의 영역이다. 창의의 영역. 창의의 영역이 가려면 결국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민간에서, 시민에서 머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에서 그런 계제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저도 위원이지만 규제 특례할 때 실제 그 당사자들, 그 인더스트리 실제 비슷한 또는 유관 인더스트리의 당사자들도 같이 뭔가 의논을 하고 그런 과정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티가 이 도시 하나에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고,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스팬을 넓게 보자. 교통, 모빌리티는 결국은 뭐냐? 이제 다 전기차 다닐 텐데 2030년 되면 볼보에서 저 전기차로만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모빌리티 뭐야?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반도체, 기후 다 연결되는, 데이터 다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그런 스팬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나 산업의 기회나 그 다음에 도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용적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조금 발굴하는 노력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근데 거기엔 창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이 인벌브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그게 윤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가 다냐, 뭐 전산업이냐 막 이래서 이것도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협소한 기술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8년 이때 건설회사가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 기업도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스마트시티는 그냥 뭐 가로등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훈 교수님은 전에 이제 국토교통기술진흥원에서 그 우리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구성해서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하는 것도 많이 생길 텐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왜 이렇게 좀 부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게 확대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패널분들은 미리 좀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인지하고 오신 게 아닌지, 전문가라서 다 전부 다 그냥 오신 거예요? 말씀들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지금 저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막 막히는 게 있고 좀 사실 생각하느라고 지금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스마트시티의 어떤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어저께 여기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 탑 아젠다 심포지움이 개최가 됐습니다. 발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파리 대학의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였어요. 이 양반이 주장한 게 15분 도시입니다. 걸어서 15분 걸리는 도시, 그 지역, 도시 내에 여러 군데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멜버른 대학의 교수 한 분은 또 20분 도시 얘기, 20분 근린주구 뭐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레노 교수 얘기를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이제 이 굉장히 이론적인 토대를 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거해서 2018년부터 파리시가 이 정책화했어요. 그래서 이 15분 도시가 표방하는 건 지속 가능한 도시고, 그 다음에 도시에 보면은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자원들, 이것들 갖다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를 어떻게 하냐? 근데 근접성에 근거해서 하자는 거예요. 15분 거리 내에 있는 지역 내에서 공유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바뀌게 돼요. 그 네 개의 축이 있다라고 이제 이 양반은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그 에콜로지컬 이펙트, 생태계적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거리, 그 근접성, 프록시미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 파티시페이션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개의 축을 갖고 15분 도시가 작동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고려가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어요. 도시 바운다리가 넓고, 근데 넓다 보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디지털 이용해 갖고 연결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15분 지역으로 한정해서 뭔가 이렇게 이 도시를 구성하게 될 것 같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15분 도시보다 훨씬 전에 나온 얘기인데, 혁신지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테오리. 이게 처음 시작된 건 저게 보스턴이에요. MIT 옆에. 이게 이제 2000년대 초에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는 산업 혁신이 일어나려면은 산업 클러스터에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이제 가능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 클러스터는 어디 있냐면은 도시 바깥에 있어요.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거기 클러스터 안에 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뭐 문화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도심에 근접한 거리 내에 있는 컴팩트한 지역에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 있다. 주택과 문화와 산업과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MIT 바로 옆에 보면은 그 99년도에 MIT 졸업생 2명이서 만든 그 공유 공간 그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은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이 됐던 그런 그 곳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막 그 너무 하여간 그 활성화시켜 갖고 유럽에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가고 막 그래요. 이거 갖고. 근데 결국 그런 거죠. 소규모 주택들, 복합 용도, 그다음에 조그만 가게들,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연구실,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보고 서로 돕고 쉽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 액세스를 하고 혁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혁신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혁신지구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도 있고 사실은요. 뭐 뉴욕의 로어 맨하탄이라든지 영국 테크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그 보스턴에 있는 그 항구 옆에 그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또 있고, 공대 MIT 옆에 있는 거 말고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콜럼버스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그 혁신지구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하면은 이 창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거기서 근데 창업 생태계가 구축만 되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앵커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옛날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만들어갖고 대기업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같이 결합해갖고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건 다른 방식의 앵커가 들어가서 역할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앵커가 하는 역할은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술을 실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의 다른 그 도시들하고 교차 실증을 한다든지 R&D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도 해주고, 그 다음에 VC 펀드 같은 것들 있죠. 밸류업 펀드 같은 것들, 이런 거 요새 보면은 우리 한국 벤처투자, 성장금융 이런 데서 굉장히 지원 많이 해줍니다. 이거 만들어서 스타트업들 지원해 주자 이거죠.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장병구 위원장님, 그 본엔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벤처 캐피탈 만드셔갖고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뭔가 이 생태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이게 그 어떤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앵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아카데미아의 이렇게 역할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우리 사례에서 아까 LA 사례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학교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들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쉽고 사용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해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하는, 캠퍼스 내에서 하는 거를 한다면 아마 지방대학교도 조금 중심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훈정 교수님 말씀하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영선 교수님 데이터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 이제 비대면이라 일반 청중한테 질문을 못 받고, 아까 학생들이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에 데이터의 가장 큰 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해안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거 때문에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3법 제정 이후에 몇 가지 좀 여지가 좀 많아진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비식별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근데 그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져서 이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익이랑 개인정보 제공이랑 맞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예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기라든가 물 사용량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번 따져봤어요. 실제로 어드밴스 미터링 하나가 보통 10만 원이 안 됩니다. 전기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다 알 수 있는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어드밴스 미터링을 달았을 때 대략 전기료가 한 달에 3,000원 정도, 1년에 되면 3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3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거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드밴스 미터링 하나 다는 게 1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 아파트 공급했을 때 1,000세대에서 어드밴스 미터링 달기 위한 돈 들어가 봤댔자
10만 원 곱하기 1000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나요? 10억? 1000억이 되나요? 잠깐만, 지금 헷갈린다. 1000세대니까 1억?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자가 들어가는 돈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이 입주민 자체는 1년에 한 세대당 3만 원씩 절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몇 개 만들게 되면 당신들이 이것을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본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베네핏을 설득을 시켜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아서 우리 시장님께 그 데이터 마켓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선택 지금 1단계는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구축될 내용들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게 다 끝나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좀 뭐 앞으로 시간이 좀 남은 부분이라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기업들이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건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모범이 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상도 가는 거죠? 최종? 네. 저희 하고 있는 것 중에 처음에 지금 챌린지 사업 안에서만 해도 교통비, 통신비 일단 절약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원래 전기료도 절약되는 게 세 가지가 생계비에 많이 드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 하고서 접근을 한 거라 안전, 편리, 편익, 이익 이렇게 세 가지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드립니다. 네, 이제 뭐 세미나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개 도시에 대해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와 또 전략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렇게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우리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큰 저의 그 의문은 기술을 강조하지 않는데 스마트시티 하면 기술만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전략으로 바꿀까 하는 것들인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5회 엑스포를 맞이해서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셔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들 또 상품들 이런 거 다 소개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는 이런 세미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네덜란드나 또는 미국의 사례도 보듯이 소통하는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우리나라의 사례 또 외국의 사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토교통부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패널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좌장이셨던 우리 김갑성 위원장님과 또 패널리스트로 함께 해주신 우리 부천시장님과 그리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소중한 의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국내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스마트시티 엑스포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오프라인 현장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귀한 시간에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연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